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합 1613호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 혹시 나오셨나요? 올라오고 계신가? 아, 피고인 나오셨군요. 조태용 피고인 나오셨고, 변호인으로 에이스의 정태원 이현섭 변호사님 나오셨고, 검사님도 다 나오셨고, 일단 저희가 지난 기일까지 공판 준비 절차 진행했었고요. 오늘 이제 정식으로 재판 시작합니다. 일단 피고인 잠시만 일어서실까요? 피고인 이 사건 공소장은 송달 받으셨죠? 예. 그리고 재판 받으시면서 진술 거부권 있으시기 때문에 진술 전체나 일부를 거부하시더라도 본인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세요.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은 법정에서 적극 진술하시고요. 대신 본인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내용은 본인 유죄 증거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변호인 도움 받으셔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 위주로 적극 진술하시면 되겠어요. 요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 재판은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계가 되도록 돼 있어서 공판 준비까지는 중계가 되지 않았지만 요 지금 이제 정식으로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이제 중계된다는 점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인적 사항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출생 연도만 한번 여쭤볼까요?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사시는 곳은 어떻게 되시죠? 예. 여기는 뭐 호수 같은 건 없이 그냥 네. 우편물이 바로 들어가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 등록 기준지도 그 앞에 국까지만 말씀하실까요? 있으신가요? 예. 자리에 앉으시죠. 그렇게 하고 피고인 지금 구속돼서 재판 받으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소지에서 이사하시거나 주소 변동되시면 법원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법원에 변동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검사님 그러면 요 공소 사실 좀 들어볼까요? 예, 간략하게 저희가 그 PPT 형식으로 예, 모두 예. 진술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파견 검사들이 발표를 하겠고 저는 이제 모두 진술 먼저 하겠습니다. 장우성 특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범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수단적 범죄입니다. 그 개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인 비화폰 내역을 삭제해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자 내란 국조특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과 허위공문서 범행을 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였으며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정치관여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각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등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요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 최고 외교 안보직을 거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무렵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므로 윤석열 정부 유지 시 피고인은 더 높은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적으로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3년 10월경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뒤 이후 실제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까지 순직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 세 차례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탄핵 시 특검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고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사법적으로 모두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 소추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경고성 내지 호소형 계엄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가장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바로 홍장원 차장의 진술, 즉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홍장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고하고자 군경을 동원했다는 위헌 위법성이 명백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가 같은 피고인은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직무유기 범행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고 지시할 사항이 있는 참모들을 미리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의사정족수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므로 처음 소집된 이들은 대통령이 지시나 협조가 필요한 장관 또는 기관장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포함하여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조태열 장관, 김영호 장관을 20시경 호출하였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호출한 참모들 중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은 20시 56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호출된 참모들은 이른바 8시 멤버로 불립니다. 그리고 약 20분이 지난 21시 0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연결된 출입문이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다른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국무위원들과 대접견실 책상에 앉아 담화문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읽었는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거나 받은 문건을 읽어보는 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24분경부터 27분경까지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읽어본 담화문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회, 탄핵, 예산 삭감, 특검 남발, 입법 독재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대상으로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22시 43분경 대통령실을 나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실 호출을 받아 대통령실에 오기 직전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20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잘 들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처음이었는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화 종료 직후에 국정원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직후인 22시 27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22시 53분경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2분 뒤인 22시 55분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 통화 이후인 22시 58분경 국정원 본청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원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라며 보고를 외면하였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23시 06분경 재차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여인영 사령관은 체포조 운용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권순일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차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받아 적은 다음 그 직후 및 그 다음 날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이를 정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23시 23분경에는 계엄사령부 보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는데, 보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라는 1항과 보고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보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령 내용은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령이 발령된 이후인 23시 30분경에는 국정원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피고인, 홍장원 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가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들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우리가 지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으며, 홍장원 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음에도 제대로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정무직 회의 이후 다시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홍장원 차장은 피고인에게 원장님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 라는 말만 하였고, 홍장원 차장이 재차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렵, 실제로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조가 운용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2월 3일 19시경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따른 시간대별 봉쇄계획 등이 적힌 지시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시 28분, 23시 30분, 23시 34분 계속하여 조지호 청장에게 연락하여 조청장 뭐 하는 거야?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잡아들여. 라는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여인영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조 운용 지원 내지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실제로 체포조 운영을 위해 출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홍장원 차장은 이와 같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위치 추적 지원을 국정원 차장으로서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지원 요청은 홍장원 차장뿐만 아니라 김남우 기조실장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우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윤석열 사령관의 순차 지시로 방첩사 수사관 49명, 경찰 수사관 5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러한 출동 시점인 12월 3일 23시 57분경부터 12월 4일 01시 05분경까지 사이에 그 무렵에 국정원의 김남우 기조실장에게도 이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겪은 상황과 홍장원 차장의 보고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거인멸입니다.
피고인이 홍장원 차장의 보고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자 홍장원 차장은 국회 정보위에 가서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홍장원 차장이 증거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언론에 공개되자 보안 사고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진 피고인은 홍장원의 비화폰이 중요한 증거임을 알면서도 박종준 경호처장과 이를 삭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마치 홍장원이 연락 두절되어 소재 불명인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허위 명분을 제공해 주었고, 이에 따라 박종준 경호처장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공모하여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증감법 위반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2일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하여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할 계획임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2025년 1월 24일경 내란 국조특위로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국방부 장관 및 기타 인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바 있는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고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2월 3일경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을 바 없으며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명의로 나가는 문서의 최종적인 작성 권한이 있는 피고인은 답변서가 제출되기 직전 이 답변서를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여 내란 국조특위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13일 헌재에서 5가지 허위 증언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 삼천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한 조치를 듣고 이에 반대했다는 점. 두 번째,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탁에 놓인 비상계엄 관련 종이를 본 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점. 네 번째,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이를 김용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본 점. 다섯 번째,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점. 이렇게 5가지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위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보도되자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도 다급히 홍장원 차장을 따라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홍장원 차장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12월 7일 KBS 기자와 인터뷰하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외교부 직원, 자신의 지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지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2월경에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언 전체를 거짓인 것처럼 몰아붙이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홍장원 차장의 헌재 증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공개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장원 차장의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국정원의 내부 CCTV 영상을 각종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이 핵심 쟁점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홍장원 차장의 증언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조태용의 직무유기 등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도 간략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그 PPT 자료는 준비를 안 했고요. 의견서는 이미 기존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지금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의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서사를 만들고 성을 쌓아도 그건 허구의 사실일 뿐입니다. 이 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인식을 했고, 또 피고인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행위나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를 한 후에 그 상황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실까지 다 인식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그러한 범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건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접하고 또 포고령 및 국회 봉쇄 상황을 인식했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었다. 그것이 국정원장으로서의 보고 의무를 방임 또는 포기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먼저 피고인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 모의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내란행위 주요 임무 종사자 등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내란행위 모의 또는 실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실행됐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아서 이를 직무유기죄로 의율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주 포괄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언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첫째 보고 의무가 발동되는 구체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고, 둘째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건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관계는 비상계엄 선포가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가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 전파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까지는 국회의 정보위원회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보고 의무가 거론되거나 검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보고 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식해야 보고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보고 의무의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슨 보고 의무 불이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에 미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즉각적인 대외적 조치를 취할 권한과 절차를 갖춘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김 의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지시받거나 그러한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기로 하여 방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홍장호로부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는데 방첩사를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홍장호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수사 개시 당시부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방첩사의 체포 업무와 관련해서 자금, 인적 지원 등 구체적 조치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통상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소관 부서장도 아닌 1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대통령이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했다는 취지였고 이는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던 방첩사 업무 지원 요청 및 정무직 지원에서 논의된 합동수사본부 구성 가능성 및 인력 파견 가능성 등의 그런 것과 같은 일반적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설령 홍장원이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정치인 체포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보고로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출처 및 근거가 불명확한 추정 내지 단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발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른 국회정보위원회 보고 의무가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유기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직무를 벌인다는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지 직무 집행에 관해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본건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중앙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 한다는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2분경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과정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즉 국회는 이미 상황을 직접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서 대응했고 피고인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 수행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조차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회는 계엄군, 경찰, 시민 등이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을 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건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 결국 본건에서 피고인에게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회 정보위에 대한 지체 없는 보고라는 구체적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고 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으로 평가해서 이를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정보원법 위반의 점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 등의 방법으로 유포해서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을 지지 찬양하고 탄핵소추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홍장호로부터 방첩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을 지원하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기자회견, 또 2024년 12월 7일 인터뷰 및 출입기자단 문자, 또 2024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부 서한문을 통해서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인식한 사실관계의 범위에 기초한 설명이었습니다. 검사는 위반 발언들이 허위라고 단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유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당시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정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과 조직의 공신력,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외부에 설명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탄핵소추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 기관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상의 대응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가 중대하게 왜곡되어 확산되는 경우 조직의 기능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대외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 메시지, 서한문은 국가정보원 내부 상황 및 기관의 업무와 직결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를 두고 곧바로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 번째,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 조작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당시 박종준이 피고인에게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까 홍장원의 비화폰은 로그아웃을 하겠다. 통화 기록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라고 답해서 박종준으로 하여금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서 홍장원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 조치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 내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본건 비화폰 통화 내역은 발신, 수신 및 통화 시간 등의 형식적 내용에 불과합니다. 통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있어 폭동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홍장원과 윤석열 간 비화폰 통화 내역은 이미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장원이 구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장원이 이를 제시했고 야당 위원회에 의해서 촬영이 돼서 언론에도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공개된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홍장원이 언제 통화를 했는지 또 얼마만큼 통화를 했는지 이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 윤석열과 홍장원 사이에 별도의 추가적인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위 경호처 비화폰에는 홍장원과 윤석열 간의 4번의 통화 내용만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외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역은 전혀 기록된 바가 없고 또 피고인과 홍장원 간 통화도 국정원 비화폰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안 조치 외에 다른 의도로서 위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언급하는 보안 규정에 의하더라도 암호자재의 분실, 유출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작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보안 사고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기관의 작은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도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아이디 등이 함께 노출되어 보안사고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 사정을 전제로 보안사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서 경호처장이 필요한 조치로서 로그아웃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적으로 위 조치가 결과적으로 전자정보의 삭제를 수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는 보안사고 대응 차원의 조치로 이해되는 것이어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4번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법률 위반의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1월 22일 10시 1분경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내란 특조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공관으로 들어가려는 무렵에 홍장원이 찾아와서 원장님 사실은 제가 대통령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습니다. 방첩사를 잘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정무직 회의에서 황원진 2차장이 비상계엄 시 방첩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수 있고 국정원에 인력 파견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발언을 그러한 일반적 의미의 방첩사 지원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홍장원이 회의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는데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지침하실 거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서 피고인은 아까 정무직 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할 일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그 이후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발언이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된 사실보고라기보다 홍장원의 추정 내지 단정하기 어려운 언급으로 맥락상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정무직 회의 때 의논한 대로 그렇게 하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내일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고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홍장원은 나갔고 피고인은 공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것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윤석열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위와 같은 정도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였고 이를 국정원이 지원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 증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5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2월 3일경 내란 특조위가 2025년 1월 24일자로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원은 개헌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고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재한 답변서가 허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머무르면서 이상민, 윤석열, 또 최상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등을 건네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서에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무진이 작성한 답변서를 보고받고 그 제출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행사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는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56분경 대통령실 긴급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 비상계엄 선포 및 그 전후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전달받은 문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헌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대접견실 CCTV를 열람한 후에야 피고인이 A4 용지로 보이는 문건을 접어서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은 당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장면만으로 피고인이 수령한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 시각 부처별 조치사항 등 그러한 구체적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등의 문건을 수령하거나 열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예상 밖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문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그러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문건의 수령 및 열람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 지시 문건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답변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 및 확인된 범위에 기초해서 이를 검토, 승인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국회에 제출하려는 의사,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위증의 점입니다. 이 위증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 점을 간략하게 먼저 피고인의 주장을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가회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순경까지 안가에서 시국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울분을 표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총선 직전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비상조치 또는 계엄 선포와 같은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인식하거나 받아들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또 피고인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계제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증언하였지 기억에 반해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서류와 관련된 허위 증언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대통령 집무실 원탁 테이블 위에 있었던 종이 내지 서류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 또는 단전단수 지시가 기재된 문건이라는 점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사후적으로 원탁의 종이가 존재했다는 점이 뭐 CCTV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시에 그 문건의 존재 및 성격을 특정을 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언 당시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담은 문건임을 인식하면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특검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피고인이 문건으로 보이는 것을 접어서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는 증언 당시 허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증언 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억과 다른 부분이 확인된 것에 불과합니다. 또 위 문건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처별 조치사항이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허위 증언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특정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문임을 인식하여 보았거나 또 김효연이 이를 타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하는 장면을 특정해서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은 급박하고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수의 문서가 막 번잡하고 혼잡스럽게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일부 장면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 당시 그 문서의 성격까지 특정을 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해서 허위 증언하였다고 볼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홍장원 보고 관련의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0분경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거듭돼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또 대통령이 방척수사를 잘 지원하라 한다. 그런 취지. 또 아마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고 하는 홍장원의 추정적 언급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피고인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그 지원 요청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부분에 관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월 20일자 국가정보법 위반의 혐의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 피고인이 윤석열 및 국민의힘 측을 지지 찬양하고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고인은 우선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홍장원의 헌재 증언 중 일부 내용, 특히 동선 및 메모 작성 장소 등 그런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이 확인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증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국가정보원의 보안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제출이 예정되거나 요청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 식별 정보 및 민간 사항에 대한 비닉 처리 및 보안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헌재 등 외부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보안 조치가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세부 진행 경위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문제 삼는 용도, 법원 등 제출용 그런 기재 등 행정적인 임명 문구는 실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문구의 선택이나 입력 경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허위로 꾸미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외부 제출용으로 보안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그 기재를 반드시 허위로 본다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나가 이를 근거로 곧바로 또 피고인에게 정치 관여의 목적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은 헌재 등 외부 제출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보안성 검토 및 빈익 처리 등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후 국회 내란 국조투의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은 요청 범위와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기 위해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포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그렇게 가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 국회의원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이를 근거로 어떠한 정치적 주장을 전개할 것인지는 국회 측의 판단과 책임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 공개 시점, 방식, 내용을 사전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협의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다면 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및 기자회견을 피고인의 정치 관여 행위로 직접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CCTV 확인 및 제출 관련 행위는 헌재 증언 및 국회 국정조사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한 거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안 그 제네시스 남윤중 변호사님 오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출석 마저 확인하고요. 혹시 뭐 변호사님들 추가로 더 언급하실 분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고요. 따로 없으신가요? 예. 말씀드렸죠. 정태원 변호사님. 예. CCTV 영상은 국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의 명의로 요구가 와서 국정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에게도 전원에게 전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에 판단하는 것이고 국정원장이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안규백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가 되는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듣고요. 저희가 지난 기일까지 공판 준비 진행하면서 검찰에서 증거 목록 제출하신 게 있고 증거 목록이 크게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과 관련된 증거 목록 1건이 있고요. 그다음 1이 있고 그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된 2, 그리고 증거 인멸 관련된 3, 그리고 내란 관련된 4 부분은 추가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로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공판 준비 때 증거 목록 1, 2, 3까지 제출을 받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께서 증거 의견도 주셨어요. 네. 12월 그러니까 2월 3일자로 의견서 제출해 주셨고
검찰에서도 이 의견서가 조금 늦게 제출돼서 일단 증거 조사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의견서 2월 3일자로 검찰에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받아보고 지금 요 목록은 일단 검찰에서 제출하신 대로 증거 목록 그 로마 숫자 1, 2, 3 이렇게 하고 그 개별 순번도 그 지금 부여해 주신 대로 그렇게 법원에서도 목록 관리를 할게요. 이게 통합해서 할까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별도로 1, 2, 3건으로 관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증거 순번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목록 2권에 그러니까 로마 대문자 2권에 214번 이하가 5권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참여관님께서 요거 목록 정리하시다가 그 부분이 조금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해봤더니 증거 목록 2번에 214번부터가 5권으로 돼 있어서 그 권수 표시 있는 부분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내신 증거견 개괄적인 부분은 뭐 기존에 인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뭐 공문이나 서증 등 관련돼서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는 재생 일부 하신다고 했고 진술 증거에 대해서 원 진술자 증거 신문 취지로 하겠다고 개괄적으로 밝혀주셨고 우선 이 변호인 측에서 2월 3일자로 된 증거 관한 의견서가 있는데 이 부분 검사님들 좀 급하게 좀 보셨죠? 예, 어제 저녁에 받아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따라서 저희가 차획일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들 이 중에서 그 부동의하는 증거 기록 1회 목록 103번 국조특위위원장 제출 고발장이 있거든요. 요거를 부동의를 하셨던데 요거는 그 국회 위증이나 이런 부분은 고발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그 내용 거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에 동의 못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요건 부동의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만 보면 혹시 입증 취지 부인하시고 요 고발장에 접수된 사실 자체는 다투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의견은 어떠세요? 고발이 됐다고 하는 사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이 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뭐 다투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예. 소추 요건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거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 피고인 측 주장과 다르다는 취지 입증 취지 부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뭐 그게 맞나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조특위 제출 고발장은 요거는 그냥 그 부동의하는 증거에선 빼고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할게요. 네. 여기 증거 목록 1번에 103번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 과거 판결문 96도 33676 판결문하고 그 하급심 판결 요게 지금 그 전두환 내란 관련된 네. 사건을 사실은 요건 뭐 증거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참고 자료로 내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지 않나요, 검사님 어떠신가요? 단체 법리 관련해서 예, 이 부분들 우선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증거 일단 포함시킨 취지이고 예, 아마 부동의하시는 취지가 그 어쨌든 일부 판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이지 이게 그 변호사님들께서도 아마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동의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우선 저희는 증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판례를 제출한 게 뭐 과연 증거냐를 다투기 시작하면 뭐 조금 뭐 변호사님들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어차피 이 관련해서 참고로 보는 자료 등의 일부가 이제 증거에 섞여 들어온 거라서 요거는 뭐 굳이 부동의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내란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란 관련 판결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 아마 그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시면 될 사항을 물론 뭐 공간된 판결이 맞다 그러면 증거 능력 자체를 저희가 다툴 수는 없는데 예.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내란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제시하는 건 너무 좀 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를 하거나 피고인이
내란 모의에 사전부터 깊이 관여했다 이런 취지로 보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따라서 이제 내란죄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내란 어쨌든 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동들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실에 있었던 전제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모두 그냥 없애버리고 드러내버리면 사실 피고인의 행위가 연결되지 않거나 공소사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란죄에 대한 이 기존 판결들도 저희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검사 측에서 기소하신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직무유기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전제가 그날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계엄 선포와 일련의 그때 있었던 행위 그 나타났던 그 사건들이 일단 내란에 해당되는 걸 전제로 그런 내용을 이 중에 일부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보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태했다라는 게 이 직무유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사실은 그 직무유기와 관련된 전제 사실, 그러니까 직무유기 의무를 지금 이제 그 검사 측에서 그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제 그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내란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굳이 만약에 이 부분 관련성이 없다고 하시면 근데 이게 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검사님 이 부분은 뭐 굳이 이걸 증거로 제출하시지 말고 예. 그냥 참고 자료로 제출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냥 기존의 과거 판례라서 이걸 갖고 다투시는 이유는 좀 잘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네요. 일단 부동의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네, 부동의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부동의를 유지하겠습니다. 검사 그러면 요 301번, 302번은요. 예. 여기 뭐 증거 능력 문제는 아닌데 예. 뭐 굳이 요건 지금 피고인이 내란으로 기소된 게 아닌 상황에서 증거로 제출할 정도의 참고 자료도 아니라는 게 피고인 측 주장이라서 그 부분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 그걸 굳이 엄격하게 따지고 할 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요거는 참고 예. 자료로 내세요. 예, 저희가 적절하게 재검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예. 제출 그냥 뭐 철회를 하시고 참고 자료를 내실지 검토하셔서 차회기일에 의견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변호사님들 요 그다음에 있는 그 박선원 제출 고발장이요. 요거는 어떤가요? 요 부분도 이건 직무유기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그거는 뭐 필요적인 고소 고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 부분도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요 고발장 작성자인 박선원을 불러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률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럴 거라면 뭐 박선의 진술 줘서 다 부동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같은 고발, 취지로 예. 입증 취지를 부인하 네, 그 뭐 그런 식으로 아닌가 정리하겠습니다. 싶으네요. 예. 그럼 요 고발장도 동의하시고 네, 여기 지금 증거 목록 1번에 218번, 2번에 10, 27, 409에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검사님 여기 지금 변호인 의견서 보면 증거 목록 기록 그러니까 증거 기록 대문자 1에 목록 278 9번의 통화 내역이 검게 지워져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내용 혹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나요? 예, 요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닉화되지 않은 원본을 등사해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 예. 국정원 허가 등 절차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 네. 상으로는 비밀 증거로 분류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비화폰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는 국정원 비화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밀로 봤는데 국정원 허가 등 절차 검토해서 예, 추가 등사 여부 검토하도록 이 지금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비화폰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세요? 278번 지금 변호인 의견서상으로 증거 기록 1에 증거 목록 278번 이게 그렇네요. 일부 그러한데 아마 279번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예. 278번이 아니라 279번의 오기고 그다음에 279번 같은 경우는 280번의 오기 같은데
요 279와 280이 국정원 내선이거나 아니면 국정원 비확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등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한번 국정원 허가 등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위에 275번 문자 메시지는 비확본도 아니고 일반 폰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 제출할 때 비닉화해서 제출한 겁니다. 따라서 홍장원 차장이 이 문자 메시지를 이제 발신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닉화된 부분이 확인되어야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번 저희 입증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도 비닉화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비닉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오해하신 것인 그게 것이기도 하고. 증거 기록 3에 네. 보면 네. 비닉화가 안 된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잘 읽어보시면은 예. 이 지금 특정하신 비닉화 되었다고 보시는 거에 지워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내용 이거는 줄. 전체적으로 다 지워져 네. 가지고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예. 그 증거 기록 3에 나오는 증거하고 같은 증거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을 부동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증거 기록 3에 말씀하신 증거 기록 3은 줄글로 쭉 이 문자 메시지를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요 증거 기록 1에 있는 문자 메시지에 지워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보시면은 증거 기록 1에는 지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증거 기록 3에는 지워져 있는 부분은 없으나 아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사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동일한 것임은 확인이 되고, 증거 기록 1은 저희 수사기관도 사실 지워져 있는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장원 차장이 근데 그게 그러면 12월 7일자 문자 메시지 요거를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네. 요거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취지는 뭐예요? 입증 취지는? 성상이 달라서 이게 홍장원 차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이미 좀 더 청상이 잘 드러나서 증거 가치가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증거 기록 1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증거 표제로 보면 이게 홍장원 박선원 간의 24년 12월 7일자 문자 메시지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요 내용 자체가 제출될 때 가려서 나와 스크리닝이 돼서 네. 검찰도 특검에서도 아, 그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신데 이 성상이 총 13쪽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인데요. 예. 그 중에 두 쪽 중에 일부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쪽은 그대로 내용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그 11쪽에 대하여는 사실은 내용이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고, 나머지 두 쪽에서도 일부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는 가려져 있는 부분 두 페이지만 빼고 제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 두 페이지 중에서도 일부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받은 그대로 저희가 증거 신청한 바입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도 확인하신 내용이 그게 맞아요? 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근데 일부만 가려져 있는 건 맞아요? 275 목록은 전체가 다 가려져 있는 걸로 해서 어떤 문자 내역인지,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 기록 3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증거물인지 조차 확인을 증거서인지 못하셨다는 그거를 거구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별도인 문서인지 어떤지 순번 275번이 전부 가려져 전부 있습니까? 가려 가지고 열세 쪽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양측 확인. 네, 증거 기록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혹시 만약에 지금 검사님 말씀처럼 뭐 13페이지 중에 11페이지는 드러나 있고 두 페이지가 지금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건 혹시 하여간 확인하셔서 확인하신 걸 토대로 증거 의견을 좀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장원에 대한 다른 재판 증인 신문 조서 요거는 일단 홍장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제출을 하신 증거 의견에 따르면 진술 조서 등이 부동이 돼서 아마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요 다른 재판에서 이루어진 증인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여인영, 이상민, 신원식
가명으로 허진혁, 정인교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141에서 145까지가 신문 기사가 본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 말씀이신데, 네. 예, 요거는 지금 보면 정치관여 참고 사례로 돼 있어서 요거는 검사님 한번 검토하셔서요. 네. 굳이 요건과 직접 관련된 증거가 아니면 증거로 제출하신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판결문 예, 순번 301번, 302번은 저희가 그냥 오늘 기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 신문 기사 부분은 말씀대로 한번 저희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301, 302번은 철회한 걸로 정리하고요. 예. 증거 그 목록 순번은 그냥 그대로 철회한 걸로만 표시해놓고 303번으로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증거 정리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41, 145는 검찰에서 검토해 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증거 기록 1번에 385번 그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부분이요. 요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그 부분 어쨌거나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예. 내란죄로 기소가 됐고 이런 게 다 지금 직무유기의 전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님 한번 검토하셔서 네.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어차피 공소장의 진정 성립을 다투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공문서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한데요. 일단은 뭐 변론 과정에서 저희가 예, 뭐 적절하게 의견을 그러시죠. 네,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의견을 좀 새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상민, 신원식 이런 분들 부동의하신 거는 그 진술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우선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집무실하고 대접견실에서 서류들을 오고 갔는데 피고인 같은 경우에 개헌 관련 지시 문건을 수령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상민 증인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어떤 걸 여쭤보셨죠? 그다음에 신원식 신원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지금 언급을 해놨는데 2024년 3월하고 4일에 안가 모임에 비상조치나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의 경질 철회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하고 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비상계엄 당시에 비교적 피고인하고 신원식 그 안보실장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복도에 나가 가지고 대화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조서상으로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대화를 주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고인 피신으로 증거기록 1회 245, 437, 2회, 4회 피신 내용 부인하셨고요. 그럼 요 내용 부인하신 피신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아대 입증 취지 부인하는 증거도 증거기록 1번에 49, 178, 179, 2권에 24, 234 부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록에 다 표시해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다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돼 있어서 뭐 동의하시는 증거는 오늘 기일자로 다 일단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예. 검사님 그렇게 되면 지금 피고인 측에서 증거 의견 밝힌 거 기준으로는 홍장원,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 김남우, 1차장 보좌관, 그다음에 이상민, 여인영, 신원식, 가명으로 허진혁, 그다음에 그 경호처의 정인규 보좌관 이렇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지금 통화 내역이었죠.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지금 부동이 돼서 증인 신청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요 증거 의견서 검토하시고 지금 저희가 다음 기일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한다면 어느 부분 게시할 수 있을까요?
예, 증인신문 우선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하여서 예. 뭐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명확하지만 어제 제출드린 의견서 기재와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좀 고려해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신 의견대로라면은 첫 번째 증인부터 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하여서 변호인 의견서 중에 증거 목록 1번에 순번 214번 홍장원 메모 정서 경위 확인 결과 문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5, 216 국정원 1차장 면담 문건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문건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동의하시는 것이라면 이 문건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청 방안을 좀 검토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문 이후에 이 문건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동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하여서 증인 신청 이후에 그 차후에 이제 증인 신청 여부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문건이라는 건 뭐 요건 수사하면서 이루어진 아닙니다. 일종의- 그 국정원 내부적으로 국정원에서 그 이모 보좌관 예. 이 부분은 비닉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모 보좌관 면담 문건인데요. 예, 이모 보좌관 면담 문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이 보좌관을 면담한 후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그리고 214번은 그 결과를 이제 평가 보고서로 만든 문건입니다. 215, 216이 이모 보좌관에 대한 면담을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거고 214가 그 결과를 문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혹시 작성자를 예. 다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그 사이에 문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하나를 냈는데요. 증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예. 뭐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 뭐 작성자가 누구냐는 거는 저희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결국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요 관련된 예. 이모 보좌관을 뭐 반대 신문을 해보고 싶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 관련된 보고서도 그런 거죠? 214, 15, 16이 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아까 맥락입니다. 검사님 예, 예. 말씀하셨던데. 저 이어진 문건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선 지금 시작을 검사님께서 이모 보좌관을 1번으로 신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차순위로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홍장원 차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러면 한번 오늘 의견 토대로 검토해서 증거 의견을 그러니까 그 예. 조사 계획을 한번 일괄해서 제출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두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증인들이요. 시간은 혹시 주신문 반대신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전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신문 기준으로 예. 말씀하신 거죠? 반대신문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재판장님, 저희 증인 신문 순서에 관해서 예. 우선 변호인 측에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아무래도 핵심적인 증인이 홍장원입니다. 예. 사실 가장 피고인하고의 사이에 진술이 배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장원 증인은 이미 그 내란 사건에서도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주신문 본신문 합해서 한 300쪽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 내란 사건의 판결이나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증인 신문 범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1번이나 2번으로 이렇게 증인 신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이 특검에서는 이 사건이 내란이 안 되니까 이제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공소장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배경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신문을 해야 될지를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사건들의 진행 경과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줘야만 그게 어떨 경우에는 1시간 정도로 저희가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2시간, 3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모 보좌관은 어때요? 이모 보좌관은 이 현직입니다. 지금 정보원의 현직이라 지금 특검이 계속 말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그 증인 신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취한다고 하는데 다른 증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정원 내부 증인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홍장원하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 작성이라고 하는 게 그 세간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고 어쩌면 그 부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은 그 증인 신문의 범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증인도 저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신문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증인도 홍장원 증인 직전에 저희가 신문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모 보좌관이든 뭐 다른 이제 국정원 소속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국정원 소속 인재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 그 허가 절차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인신문에 비화폰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까 저희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주장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결국은 홍장원 차장의 보고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의 독대 상황에서의 그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결국은 홍장원 당시 국정원 차장의 보고 등을 통해서 국가안전부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상황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정리된 다음에 전부 일련의 후속 범행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증인들은 그러한 일련의 후속 범행에 관련 증인들로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이루어진다면은 크게 증인신문이 겉돌 가능성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심리가 어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전히 그 이모 보좌관 및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서를 좀 유지할 예정이고 저희 특검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피고인 측 의견 주신 것 중에 보면 그 24년 3, 4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가 여인영, 신원식 이런 분들이 그 관련된서 좀 일부 증언을 하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증언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24년 3, 4월 안가 모임 내지는 그 12월 3일 날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일부는 이제 위증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제 뭐 문건 전달이라든지 배포 등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사안이 좀 독립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먼저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나머지 직무유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사님 의견처럼 그 홍장원을 포함한 기초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피고인하고 나눴다는 대화가 대부분 이제 이 기소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도 순서는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사건 판결 결과 등을 좀 종합해서 그 홍장원 등에 대한 그 증인신문 범위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검사님 괜찮으시면 이 사건을 그렇게 그 뭐 그날 당일날 있었던 대통령실 그러니까 특히 위증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위증과 관련된 부분 중에 나 뭐 아니면 그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받은 뭐 문건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앞부분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홍장원 등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제출하시는 그 증거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진행하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시겠죠? 예, 소송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정인규 경호처 보좌관 부분은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박종준 처장 사건하고 공통된 증인이라서 요거는 한기를 좀 진행을 해서 두 사건을 좀 병행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인이 하루에 나와서 뭐 오전에 이 사건 증인 신문하고 오후에 뭐 박종준 피고인 사건 진행하든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은 검사님께서 하여간 그 증거조사 의견을 주시면 그 박종준 사건 측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일이 예정돼 있어서 거기서 받은 의견하고 조율을 좀 해서 재판부가 그 신문 기일은 한번 정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일단 요 사건은 양측에서 그 두 사건 의견을 봤을 때 병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건 쟁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공통된 부분은 그 정인규 증인 관련된 부분 한 부분밖에 없어서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하고요. 요 정인규 증인 신문하는 날만 오전 오후로 같은 날 진행해서 증인이 하루만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검사님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분이 여인형, 이상민, 신원식 정도가 있고 나머지 지금 여기 나온 걸로는 증거 목록 2번에 110번, 226번에 윤모 씨로 돼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가명 허진혁 그 정도가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김나무 기조실장 예. 있습니다. 김나무 기조실장까지 요 이 기조실장은 혹시 어때요? 관련성이 홍장원 등 증인 신문하고 관련성 그쪽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일반 다른 부분이 더 관련이 많은가요? 아, 예, 홍장원 차장 신빙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역시 요것도 그쪽이랑 묶어서 하고 어때요? 예, 마찬가지로 요 국정원 소속인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명 허진혁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인영, 이상민, 신원식, 그다음이 정인규,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등과 관련된 국정원 관련자들 그렇게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네요. 근데 재판장님 저 허진혁이는 예, 그분은 홍장원의 진술 신빙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경우에는 그 국정원의 보안 팀장인가 처장인가 했던 사람인데요. 주로 CCTV하고 비어폰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고요. 허진혁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센터인가요? 거기 소속된 직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어폰 관련되는 진술을 주로 했습니다. 예, 요 취지는 그 홍장원 차장 이후에 저희가 증인신문 되어야 된다고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홍장원 차장 이후에 증인신문 하는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하게 뭐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만 관련 있는 증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모두 홍장원 차장 보고 이후에 시간 순으로 후속 1년 범행 관련된 증인들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이 여인영, 이상민, 신원식 요 세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측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검토 후에 이상민 장관 관련 판결 같은 판결문을 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아예 증인 이제 조서 자체를 좀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예, 이 부분은 좀 후순위로 밀어두고 예. 신원식, 여인영 그리고 특히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재판에서는 또 지원 거부를 하기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신원식 장관부터 저희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요 지금 그러면 여인영, 신원식 요 두 사람은 특별히 지금 다른 조치가 필요하거나 한 건 아니죠. 저희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환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되면 신문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각 40분,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40분,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6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 신문 물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 저희도 뭐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때도 기일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그런 상황이면 일단 검사님 그 증거 조사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증거 조사 계획에 대해서 혹시 언제쯤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증인 신문 일정 말씀이신 거죠? 뭐 예, 그거 포함해서 예. 지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2월 19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홍장원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선고 이후에 좀 판결을 보고 하자는 취지라면 그럼 변호사님들께서는 그 1심 선고 이후 기일에는 홍장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지? 그렇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박종준 처장도 또 기일 신문이 있어서 정인규 정모 여보좌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 입증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결문도 선고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 우선 그 저희가 일단 신원식 실장과 여인영 사령관 먼저 신청하고 그 증인 신문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추후 증인 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준비해서 의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저희가 기일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예고해드렸던 뭐 2월, 3월 기일을 하고 지금 보면 증인마다 신문 시간이 그렇게 막 장시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하루에 2명 정도씩 네. 묶어서 오전 오후로 한다고 치면 뭐 한 4주 정도. 예, 3-4일 정도 하면 소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작을 2월 23일 할까 싶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그 기일에 해서 뭐 오전 오후에 지금 뭐 신원식 오전 그다음에 여인영 오후 이렇게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게시를 하고요. 예. 그 사이에 의견을 주시면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지금 현직에 있거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 기관장 허가를 승인을 예. 받아야 돼서 그 절차가 한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구체적인 신문 기일이 그 신청서에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예. 넘어오면 검사님한테 드리고 그걸 가지고 허가 받고 하는데 한 1-2주 정도가 예. 소요된다는 예. 거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2월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3월 9일, 16일, 뭐 23일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월요일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 3월 9일 날 만약에 국정원 직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가 23일 정도까지 그 다음 기일을 23일로 잡으면 그때까지 해서 입증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2월 9일 날 소환해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그 차회기일 전까지 3월 9일이 아닙니까? 예, 3월 9일. 이 증인 신문 순서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 1심 선고 이후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구두로 언급했던 순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 차회기일 전까지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번 증인 신문 순서에 대한 의견 밝히고 변호사님들께서 그거 보시고 뭐 의견 주시면 예. 그래서 차회기일 전에 저희가 기일 외로 그 다음 증인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저희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모두 뭐 말씀드렸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이 부분도 정인규 보좌관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정인규 증인은 혹시 3월 9일 정도에 예정해서 하면 어떠세요? 그거 혹시 입증 계획하고 좀 많이 틀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박종준 피고인과 공범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어서 박종준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경과에 따라 가지고 그 변호인 입장이랑 좀 조율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가안으로 임시로 한 3월 9일 정도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를 할 때 네, 그 부분을 한번 그쪽하고도 의견을 예. 맞춰봐서 네, 네. 가능하면 그냥 3월 9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네. 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한다고 특별히 지금 검사님 입증 계획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월 9일 날 정인규를 한번 하는 거를 저희가 금요일 날 확인을 한번 해서 네, 된다고 하면 저희도 채택을 해서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2월 6일 날 해서 특정이 되면 그 정인규 증인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를 좀 진행을 해서 예, 예. 3월 9일 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23일 정도 그 전까지 하여간 그 입증 계획을 세워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날짜를 16일, 23일, 30일 뭐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19일 정도도 더 쓸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으니까 그 날로 적당히 해서 가급적이면 3월 중에 증인 신문을 뭐 기일당 뭐 2명 내지 많지 않은 뭐 그렇게 길게 필요하지 않으면 3명 정도 묶어서 3월 중에 증인 신문 마치고 뭐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변론 종결하고 하는 정도 일정을 가져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입증 계획 주시면 구체적인 부분은 일정은 그때 가서 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신원식 실장이나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도 비화폰을 사용하거나 뭐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증인신문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면은 예.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건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23일 날 오전에 신원식 증인, 오후에 여인영 증인하고요. 그리고 확정은 안 됐지만 3월 9일 날 그 정인규 그 보좌관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거는 아마 양쪽에서 쓰실 시간에 따라서 오전 오후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 피고인 측에서는 정인규 증인 물어볼 내용이 예, 많지는 않죠? 저희는 저 박종준 쪽에서 신문하는 거 보고 예, 어쩌면 신문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물어봐도 뭐 간단하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같은 시간에 같이 출석을 하셔서 내용을 한번 해도 보시겠어요? 같이 청취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누락되는거나 저희 측하고 좀 약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만 반대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 진정 성립도 그렇고 그래서 검사님 측에서 사실은 주신문을 예. 사건별로 2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생각에는 주신문은 한 번에 좀 뭉쳐서 병행해서 하고 각각 반대 신문 하시는 그렇습니까?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오히려 절차가 혼동스러울 것 같고 예. 검사님께서 사건별로 주신문을 2번을 하시고 각각 반대 신문 하시는 취지로 지금 그러면 운영을 저희는 하고 뭐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희는, 예. 그러면은 오전에 먼저 하시는 게 나으시 아니면 후에 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게 저희는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 길에 아마 오전에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에 그 박종준 처장 사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오후에 요 사건은 뭐 그러면 한 3시 정도 예.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예. 자, 만약에 그 박종준 피고인 측에서 물어볼 게 많아서 시간이 넘치면 뭐 한 2시에서 3시까지 오후 시간을 좀 일부 쓰고 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하시는 걸로 그 정도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장님 그 참고적으로 다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증인이 같은 법정에 사실상 구성만 달리해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께서 소송 지휘하셔서 그 부동의는 유지하시되 진정 성립 자체는 그냥 진정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똑같은 진정 성립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그냥 진정 성립 자체는 동의하고 다만 증거 부동의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건은 뭐 그렇게 뭐 할 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주신문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2번 준비를 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2월 23일 날 이 법정에서 뵙고요. 그때 신원식 영인영에 대한 증인신문 게시하고 그 기일 전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2월 23일 날 3월 달 증거조사 할 수 있는 기일을 다 배정을 해서 3월 9일 이후로 그 국정원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 일괄해서 기일 지정하고 한꺼번에 뭐 그 승인 절차 진행해가지고 3월 셋째 주부터는 원활하게 증인신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진행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른 것은 없고 오늘 그 이모 보좌관에 대해서 예. 중계 때에는 비식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 외에는 지금 다른 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2월 23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원 재판 마치겠습니다.